생활 속에 숨어있는 핀테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핀테크 생활백서. 오늘도 주나펀드 이두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창업할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많은 분들 창업을 꿈꾸고 계시죠, 대표님? 가게를 문 닫는 비율이 8%에 이른다고. 그렇나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업 수칙이 있는데요. 그 개업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아이템이지만 짧은 아이템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서 기피해야 된다. 체크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도 제도가 있습니다. 라는 거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진짜인지 허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좀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방송 안 나오셔서 서운했어요. 아우, 무슨 제가 방송 봤더니 아주 기분 좋으시던데요? 좀 서운했어요, 대표님. 아니 무슨 말씀이래요.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버벅거리고 눈도 왔다 갔다 하고 소라씨가 없으니까 방송하는데 중심이 없어서 제가 너무 제 힘들었어요. 소중함을 좀 느끼셨나요? 아 그럼요. 제가 이 자리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날씨가 좀 춥잖아요. 네, 요즘 날씨. 같은 이 날씨에 좀 집 밖에 나오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용인인데요. 저 사무실이 강남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그 사무실 밀집해 있는 네, 태양. 네. 출퇴근하다 보면 너무 춥고 그래서 나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합정동에 있는 이 여기까지. 방송 촬영하러 올 때까지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제가 직접 자가용으로 운전하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움직이고요. 특히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외부에 출장을 간다거나 손님 만나러 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보통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700km 정도 운전을 하고 간 것 같아요. 하루예요? 네, 하루에. 와, 진짜 발로 뛰는 대표님이시네요. 네. 모든 곳이 현장에서 고객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 보니 현장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네, 대표님 정말 저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밖에서 막 차가 밀려도 그렇고 걸어 다녀도 그렇고 너무 춥고 힘들잖아요. 네. 진짜 겨울에는 특히나 집 밖은 위험하다.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요. 지금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희 아들인데 지금 방학이라서 이불 쏙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만화책 보면서 신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정말 방학이라도 있죠. 네. 저희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진짜 방학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막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그 루틴대로 출근을 하다 보면은 그 출근하는 지옥철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텐데 뭘까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나도 창업할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맞습니다. 나 창업할래. 나도 한번 사장님 돼보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네네네. 특히나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게 마음속에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더 꿈틀꿈틀 하실 텐데요. 또 이왕 똑같이 고생하는 거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면 조금 덜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또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동감이 되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요거. 그렇죠. 요게 가장 문제네요. 네네. 네, 맞아요. 오늘은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핀테크 생활백서의 주제, P2P로 창업하기.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창업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피곤한 인간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어가는 거, 또 내 사업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 창업을 꿈꾸고 계시죠, 대표님? 네. 그런데 소라 씨 그거 아세요? 어떤 거? 신규 창업하시는 분 대비 폐업하시는 비율, 즉 가게를 문 닫는 비율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80%나요? 그렇죠. 정말 그럼 문을 열어서 성공하는 가게보다는 닫는 가게가 훨씬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장님 되는 길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진짜 네. 근데 네. 생각보다 더 어렵네요. 역시 진짜 창업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조금 암울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새내기 사장님 대열에 합류를 하시잖아요. 특히 요즘은 또 젊은 CEO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변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에 창업하신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면 네. 요즘은 30, 40대 중장년층에서 신규로 창업하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또 요즘의 창업 트렌드군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나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금력에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기 그럴 때문에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P2P 창업자금 대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P2P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럼 P2P 창업 대출은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개인 대 개인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자금,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수익금. 그렇게 따지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또 사실은요, 가장 어려운 돈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창업 또 P2P 금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플러스 친구에도 주나펀드 검색하시면 채팅을 통해서 간편하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라 씨, 창업하기 전에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창업을 하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템을 갖고 계시지 않은다면 보통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눈여겨보고 고려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눈에 익숙하고 친숙한 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뻗게 되잖아요.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또 대형 체인 사업들은 이 초보 창업자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업 수칙이 있는데요. 그 개업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전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성공한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수칙 뭘까요? 네, 첫 번째 수칙은 업종 선택을 신중을 기하라입니다. 소라 씨,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생각만 해도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7년 기준으로 5,741개의 가맹본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5,7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다는 얘기죠. 브랜드만 해도 5,700개가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맹점 수는 몇 개나 될까요? 글쎄요, 한 10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들었나요? 네, 모두 23만 955개, 즉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당 40개의 가맹점이 있는 셈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23만 955개의 가맹점 가운데 절반인 11만 2,719개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제과점일 수도 있고 치킨집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략 460명이 프랜차이즈 외식업 가맹점 하나를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망하지 않게 하려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에 460명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또 프랜차이즈가 아닌 외식업체도 있잖아요. 동네 분식점이나 중국집 뭐 이런 가맹점 하나하나도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제 인구는 더 적겠죠. 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업체들도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해야지 망하지 않는다. 이거네요. 네,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네, 벌써부터 의기소침하시면 안 됩니다. 뒷얘기가 더 슬픕니다. 저요? 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하루에 평균 114개의 가맹점이 새로 창업을 하고 그리고 66개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도 10군데 7곳은 채 5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개업한 수의 50%가 넘는 거잖아요. 한 5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반 이상이 망한다는 소린데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조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선 창업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할 첫 번째 사항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애호가이면서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역량이 좀 더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은 자영업자들 분들께서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창업을 할 경우에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뭐 곱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곱창 붐이 일어가지고 나도 열래 이랬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좋아하는 만큼 또 애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창업자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업종을 선택해라. 이 점 정말 명심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고려해야 될 것들 더 있을까요? 네, 업종에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사람의 성장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도입기는 태어났을 때 영유아기라고 해서 갓난아이 시절, 그리고 성장기, 청소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숙기는 우리가 청년들, 선남 선녀가 되는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그럼 노인에서 황혼을 기억을 하고 있는 쇠퇴기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도 도입기와 성장기처럼 이제 막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들을 선택하는 게 실패 확률이 적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잘 나가는 업종이라고 해서 덜썩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시작한 업종이 좋긴 하지만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생애주기가 짧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신박한 아이템이지만 생애주기가 짧은 아이템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서 기피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해서 나도 그거 열래, 나도 한번 성공 열차를 타보자 이런 마음으로 급하게 창업을 했다가는 망하기 딱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생애 주기에서도 이제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그런 도입부에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업종 선택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수칙이었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철저히 조사해라. 네, 지금 네. 업종을 선택했으니까 네. 이제는 어떤 브랜드로 내가 문을 열지 여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다 실수를 하는데요.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만 보지 말고 실체를 좀 들여다봐라 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가맹계약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내용 안에는 최근 3년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법규 위반 내역, 재계약 규정 및 교육훈련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네요. 사실 이러한 정보를 다 미리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는 좀 잘 모르겠는 내용도 있긴 해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 창업하신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가맹거래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내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체를 조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좀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가맹 희망 예정 창업자는 인근 가까운 점포에 현황문서 그리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도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 돼야만 이 정보가 제공되고요. 100개 미만은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에서만 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가 점포를 내려고 하는 그 예정지에서 가까운 인근의 10개의 가맹점의 상호 그리고 소재지,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문서입니다. 네. 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에 직접 찾아가 보셔서 실제로 장사하신 분이 장사가 잘 되는지 또 가맹 본사의 평판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품을 파는 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가게 여는 거니까요. 주변 한번 발로 뛰어보고 그 프랜차이즈 평판이 어떤지도 직접 가서 조금 소비자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해준 현황 문서 및 자료를 보셨다면 네.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이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는 과거에 상점의 과거 이력과 상권 분석, 인구 유동 인구들에 대한 분석들,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니까요. 가맹 본사가 제공해 주는 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무료로 오픈된 자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진짜인지 허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이 정보도 꼭 메모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요, 대표님?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창업 수칙, 개업 수칙, 다음 세 번째 수칙은 뭘까요? 세 번째 수칙은 가맹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자.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자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세요? 네,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가맹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계약서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게 되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업 활동이 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영업 지역에 대한 설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외식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필수 물품에 대한 조건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수 맛과 연동되는 것에 대한 제공 외에 부자재에 대한 것도 가맹 본사가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거를 좀 조율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있는 내용들에 보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비용, 교육비, 그리고 영업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표준 계약서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맹점주들이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발생해서 불합리한 계약서들이 왕왕 체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으로 제공되는 계약서가 있기는 하지만 가맹점주와 또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조율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계약 도장 찍기 전에 미리 좀 살펴봐라 이 말씀이시죠. 반드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찍고 나서는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진짜 집에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사실 계약서 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빠뜨린 거 있나?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꼼꼼하게 보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거는 자신의 가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로 들으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뭐 소라 씨도 옷을 구매할 때 입어보고 거울도 보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디 뭐 실밥 빠진 거 없나? 맞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는 장사 가게인데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는 건 정말로 큰 어불성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계약할 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홈쇼핑을 이용하면 예치금이라는 걸 걸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치금이요? 네.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도 가맹금 예치금 제도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라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가맹금 예치 제도의 기본 제도는 가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맹사업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안에는 계약금, 가맹비, 교육비들을 통틀어서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맹금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그 업체에게 직접 돈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게 돈을 직접 줬다가 문제가 되면 가맹점주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맹금을 직접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나요? 돈은 일단 금융기관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 현금 구매를 하면 자금 지급 계좌, 지정 계좌,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놨다가 물건을 수령하면 돈을 판매자에게 주는 것처럼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가맹점주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가맹비, 교육비 등을 예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맹점을 오픈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을 때 가맹점 본사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을 오픈하기까지 모든 단계가 다 잘 돼서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야만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돈이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저는 처음 알았던 얘기인데 들으면서 진짜 중요하다. 이거 만약에 몰랐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하나 다 메모를 해두고 싶은 심정인데요. 이거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가맹 프랜차이즈 업체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가 오픈이 안전하게 다 되면 그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칙은 뭔가요, 대표님? 네, 네 번째 수칙은 상가 임대 보호법을 숙지하라. 임대차 보호법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전문 채널이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 정말 흔하게 듣는 단어인데요. 창업을 할 때까지 이 임대차 보호법이 따라오는구나 조금 힘들어지는데요. 물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창업하시는 가맹점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쉽게 창업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가임대차법상 내가 계약한 가맹점 점주가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용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임대법에 적용을 받으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열려는 업종이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창업자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반드시 창업자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건물주는 공간에 대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각 특징이 있는데 몇몇 업종은 그 관련된 법령안이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꼭 갖춰야 된다, 뭐 그렇죠. 그런 요건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중에 예를 들면 학원, 뭐 보습학원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소방법, 주차법 이런 것들 관련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임차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준비하고 숙지해야만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임차인이 그러니까 창업자가 챙겨야 된다. 네, 이 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금이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금액 안에서 계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인가요? 서울의 경우에는 전세가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원,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인 부산은 6억 9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지방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억 7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건물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있었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이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창업자들이 임대료를 월세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월세는 혹시 보호를 못 받나요? 월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를 계산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세 환산 보증금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증금의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더하기 매월 내고 있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하셔서 두 개의 금액을 합산하시면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산 금액으로 월세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대신에 그 금액을 조금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9억 원, 또 수도권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 나머지는 조금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3억 7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종결이 되느냐 끝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끝나도 조금 보호가 되나요? 아니 가게를 하시다가 계약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고 가게를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것이 5년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았었는데 계약 갱신을 그러니까 5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5년까지 계약을 보통 이제 처음부터 5년까지는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법안에서 됐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10년까지 2배로 늘었어요.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열렸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네.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것이 5년에서 10년간 계약이 갱신의 요구권이 됐고 네. 매년 1년마다 보증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주가. 그렇죠. 근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퍼센트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인가요? 임대료의 5% 이내. 5% 미만까지. 그렇죠. 이내 미만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한 상가에 있는 이 임차인들의 권리를 굉장히 높이 보장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호가 조금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네.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가게 하면 권리금 얘기가 빠지지가 않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떤가요? 네, 권리금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아, 예. 이 부분이 기존에 이제 뉴스에 왕왕 나왔던 네, 자주 들었어요. 네, 건물주의 하늘 위에 건물주의 주 같은 이 특정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기의 권익만 보호해주는 건물주의 그 횡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책정이 돼서 영세한 임차인에게도 권한을 보호해주는 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창업자를 위해서, 창업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관련 법규가 좀 잘 탄탄하게 조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도 들어온 가게가 잘 되어야 좋지 않습니까? 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부분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으로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장사의 영업 권한을 주는 것이고 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생관계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상적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대표님. 네.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명심해야 될 수칙. 5번째는 뭔가요? 분쟁 시 매뉴에 따라 행동해라. 분쟁이 일단 생기면 안 될 텐데요. 네, 분쟁이 생기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가맹점과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 그렇죠. 점주 사이에. 네, 물론 상생관계로 서로가 윈윈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하지만 네. 이런 조그마한 분쟁 사례들이 발생할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요? 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인근에 또 다른 가맹점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영업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처음에 계약하셨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분쟁을 방지하시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뭐 24시간 영업하는 이런 브랜드들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점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24시간 영업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감자탕집.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술 먹고 해장하기 위한 감자탕집. 새벽에 언제나 열려 있는 곳. 네. 우리 생각에도 24시간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새벽에 장사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수록 손해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또한 가맹점주가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실 상황이 생겼을 때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계약 체결 시에 무조건 24시간을 영업하지 않을 때에 대한 위약 조건이 있을 때 위약 조건에 의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가장 큰 문제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가맹점주에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영업 시간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가맹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런 제안들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정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 보호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가게 운영할 수 있는 가게는 10년을 보호해줬으면 가맹 본점과 가맹점주와의 계약도 10년을 유지를 해줘야만 장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분쟁이 있을 때 직접 해결하지 마시고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군요.
있군요. 네,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을 하셔서 증거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하시면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상사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런 분쟁들을 조정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고 났을 때 보험사 부르는 것처럼 네.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분쟁 조정해주는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분쟁이 일단 생기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생기지 않아야겠고 생기는 게 두렵긴 하지만 미리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알아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P2P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정말 워밍업이었고요. 네네. 이제는 P2P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시리즈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금이 없을 때 P2P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P2P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될 창업 전 명심수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P2P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플러스 친구에도 주나펀드 검색하시면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도 언제든 열려 있는데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는 경품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